매일 아침 일동에 홀로 사시는 할아버지께 아침 식사를 배달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오늘 밤 야간 근무를 마쳐야 할 때 할아버지가 갑자기 회사로 찾아오셔서 오늘 밤엔 집에 가지 말라고 하셨다. 내가 감시 카메라를 확인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나는 보온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가방 안에는 따뜻한 두유 2잔, 찐빵 1팩, 그리고 삶은 달걀 2개가 들어있었다. 3년 동안 이 과정은 눈을 감고도 해낼 수 있을 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1층 가장 안쪽에 있는 문이 바로 할아버지의 집이었다. 낡고 깊은 녹색 문은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손을 들어 3번 가볍게 노크하고 단 걸음뒤로 물러서서 기다렸다. 보통 이맘때쯤이면 문이 스르르 열리고 주름 가득한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빼꼼히 나와 아침 식사를 받아들며 투박한 사투리가 섞인 말투로 아가씨, 또 수고했네 하고 말씀하셨다. 때로는 사과나 아껴두셨던 사탕 몇 알을 내 손에 쥐어주시기도 했다. 하지만 오늘은 노크를 마치지 않은 고요했다. 나는 다시 3번 노크하며 조금 더 힘주어 말했다. 할아버지, 아침 식사 문 앞에 두었어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텅 빈 복도에 내 목소리만 메아리칠 뿐이었다. 나는 문에 귀를 대고 조심스럽게 들어보았다. 안에서 아주 작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조금 불안해졌다. 할아버지는 생활이 규칙적인 분이셨고 이 시간엔 집에 계시지 않을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잠이 들어 못 들으실 리도 없었다. 귀가 밝으신 분이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문 앞에 두었어요. 식으면 맛없으니 꼭 챙겨 드세요. 나는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말하고는 보온 가방을 문 옆바닥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일부러 가게 이름이 적힌 면이 위로 오도록 잘 놓아두었다. 몸을 일으키자마자 나는 다시 한번 침묵하는 녹색 문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불길한 느낌이 더욱 짙어졌다. 떠나기 전 나는 무의식적으로 할아버지 집 맞은편 집을 흘끗 보았다. 그 집 문에는 붉은색 자가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가 맞은편에는 야시장에서 장사하는 젊은 부부가 사는데 보통 오후에 나가서 새벽에 돌아오기 때문에 낮에는 거의 마주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할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일을 계속 생각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가셨나? 하지만 나갔다고 해도 이 시간은 너무 일렀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나는 내내 마음이 불안했다. 서류를 처리하다가 몇 번이나 오타를 냈다. 오후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휴대폰이 한 번 울렸다. 이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저녁에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회식이 있어서 늦게 돌아올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알았어 라고 답장하고는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다. 이준과 나는 2년 반을 사귀었고 반년 전부터 가끔 내가 빌린 아파트에서 밤을 보냈다. 지난달에는 아예 정식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영업직이라 접대 자리가 많고 늦게 귀가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나는 짐을 챙겨 회사를 나섰다. 초가을 저녁 바람은 이미 서늘했다. 나는 옷깃을 여미고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걸어갔다. 지하철역에서 내가 사는 오래된 아파트 단지까지는 불빛이 그리 밝지 않은 골목길을 지나야 했다. 멀리서 익숙한 아파트 건물들의 윤곽이 보일 때 나는 무의식적으로 아침에 열리지 않았던 그 문을 다시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 생각이 한 번 들자 좀처럼 떨쳐낼 수 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들어 평소처럼 내가 사는 사동으로 곧장 가지 않고 할아버지가 사는 일동 쪽으로 향했다. 복도의 센서등은 고장이 났는지 몇 번 손뼉을 쳐도 켜지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화면에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할아버지 집 문 앞까지 더듬어 갔다. 문 앞바닥은 텅 비어 있었다. 아침에 내가 놓아두었던 보온 가방이 사라졌다.
박 할아버지가 안으로 가져가신 걸까? 아니면 경비원이 치워간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걸까? 내가 다시 문을 두드려야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 맞은편 집문이 갑자기 아무런 예고 없이 스르르 열렸다. 복도의 희미한 불빛 덕분에 나는 문틈 뒤로 반쯤 보이는 얼굴을 볼 수 있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져 있었고 구겨진 민 소매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먼저 박 할아버지의 방문을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숨죽인 듯 물었다. 노인장 찾는 거요? 나는 소리 없이 갑자기 나타난 그에게 깜짝 놀라 반 걸음 뒤로 물러섰고 휴대폰 불빛이 흔들렸다. 아, 네. 할아버지가 아침에 문을 안 열어주셔서요. 혹시 돌아오셨는지 확인하려고요. 혹시 할아버지 보셨어요? 남자는 다시 한번 맞은편 문을 재빨리 흘끗 보더니 목소리를 더욱 낮춰 거의 속삭이듯이 말했다. 새벽에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긴 했어.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평소 같은 움직임은 아니었어. 무슨 움직임이요? 나는 마음이 조여왔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마치 한마디라도 더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듯이.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소. 아무튼 혼자 있는 것 같지는 않았소. 아가씨, 요즘 조심하시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는 내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문을 가볍게 닫았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단단히 잠기자 복도는 다시 어두운 침묵에 잠겼다. 혼자 있는 것 같지는 않았소. 조심하시오. 이 말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내 목 뒤로 떨어져 척추를 타고 내려가는 듯했다. 나는 어둠 속에 서서 눈앞에 짙은 녹색 철문을 응시했다. 갑자기 그 문이 비밀을 숨긴 채 침묵하는 입처럼 느껴졌다. 고운 가방이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박 할아버지가 돌아오셨구나. 적어도 누군가 안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왜 소리가 없었을까? 맞은편 이웃의 알 수 없는 태도까지.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이번에는 가볍게 노크하는 대신 손을 들어 문을 2번 힘껏 두드렸다.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박 할아버지, 저 수아예요. 집에 계세요?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대답 좀 해주세요. 손바닥이 문에 부딪히는 진동이 채가시기도 전에 문 안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마치 그리 무겁지 않은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진 듯한 소리였다. 이어서 아주 짧고 미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누군가 바닥에 몸을 빠르게 스치는 듯한 소리였지만 곧바로 멈췄다. 모든 것이 다시 죽은 듯한 고요함으로 돌아왔다. 내 등골에 순간 소름이 돋았다. 그 소리는 절대로 TV나 라디오 소리가 아니었다. 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있었다. 박 할아버지가 넘어지신 걸까? 아니면 이웃이 말한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았다와 조심하시오 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서 윙윙 울렸다. 온갖 좋지 않은 추측들이 밀려왔다. 나는 즉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박 할아버지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문에 귀를 대고 있으니 안에서 아주 희미하고 느린 휴대폰 진동 소리가 옹시하고 울리는 것이 어렴풋이 들렸다. 계속 울리다가 자동으로 끊길 때까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화는 연결되는데 사람은 안에 있고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 이상했다. 너무 이상했다. 나는 다시 문을 2번 두드렸다. 목소리가 다급하게 높아졌다. 박 할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문 안 열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 말을 외치자 안의 미세한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졌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대신 머리 위 대각선 방향, 어느 층인지 모를 다른 집에서 문이 열렸다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내 아까 그 외침이 다른 사람들을 놀라게 한 모양이었다. 나는 어두운 1층 복도에 홀로 서서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오갔던 이 익숙한 곳이 처음으로 낯설고 싸늘하게 느껴졌다. 경찰에 신고한다고? 지금 뭘 신고해야 한단 말인가? 이웃이 문을 안 열어주고 전화도 안 받는다는 이유들은 나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정말 내가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었다. 박 할아버지는 그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렸고 휴대폰은 무음으로 되어 있었으며 몸이 불편해서 문을 열고 싶지 않으셨을 수도 있다. 맞은편 이웃은 신경질적인 태도에 야시장에서 장사하며 밤낮이 바뀌었으니 잠결에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이유를 찾으려 했었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문 앞에서 2분 정도 더 서 있었지만 안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 화면의 불빛이 희끗해진 손가락 관절을 비추는 것을 보며 결국 몸을 돌려 천천히 복도 밖으로 걸어 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골이 서늘했다. 마치 그 짙은 녹색 문 뒤에서 무언가가 소리 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사동으로 돌아와 6층에 올라 우리 집 문을 열었다. 안은 캄캄했다. 이주는 역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켰다. 불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익숙한 것이 보이자 나는 겨우 한숨 돌렸다. 하지만 박 할아버지 집 문 뒤의 정적과 그 둔탁한 소리는 마치 낙인처럼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다. 나는 물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아 조금씩 마시며 스스로를 진정시켜야 했었다. 무심코 시선이 거실 TV장 옆 작은 선반에 멈췄다. 그곳에는 어릴 때부터 소중히 간직해온 도자기, 저금통이 놓여 있었다. 엄마가 오래전 나에게 주신 통통한 아기 돼지 모양의 저금통이었다. 지난번 이준이 청소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깨뜨렸고 나는 한동안 마음 아파했었다. 그때 깨진 조각들은 이준이 치웠다고 했고 버렸다고 했다. 내 시선은 옮겨졌지만 마음속의 이질감은 더욱 커졌다. 왜인지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나를 짓눌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꿈속에서 계속 그 짙은 녹색 문이 나타났다. 열렸다 닫히고 닫혔다 열리고 하지만 박 할아버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아직 날이 완전히 밝지는 않았고 머리는 멍했지만 나는 제 시간에 일어났다. 따뜻한 두유와 찐빵, 삶은 달걀을 챙겨 1동 아래층에 도착했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마음이 조금 흔들렸다. 고개를 들어 익숙한 창문을 바라보았다. 커튼은 평소와 같았다. 어쩌면 어제 정말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박 할아버지가 감기가 심해서 문을 열기 귀찮으셨을 수도 있다. 나는 보온 가방을 들고 용기를 내어 어두운 계단을 올랐다. 문 앞에 도착하자 바닥은 깨끗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지난 3년 동안 매일 그랬던 것처럼 3번 노크했다. 박 할아버지, 오늘은 좀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 문 앞에 두었어요. 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오늘은 일부러 좀 더 오래 머물렀다. 숨을 참고 귀를 더 가까이 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둔탁한 소리도 없었다. 텅 빈 듯한 침묵. 어제 들렸던 움직임이 숨겨진 침묵보다 오늘 이 침묵이 더 사람을 섬뜩하게 만들었다. 박 할아버지가 계속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그 보온 가방은 누가 가져간 걸까?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휙 돌아보았다. 맞은편 남자였다. 커다란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인 듯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여전히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재빨리 끄덕이고는 옆으로 비켜서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했다. 아저씨, 나는 급히 그를 불러 세우고 박 할아버지의 문을 가리켰다. 어제 새벽에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고 하셨잖아요. 그 후로 박 할아버지가 나가는 것을 보셨나요? 아니면 안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나요? 남자는 계단 모퉁이에 서서 쓰레기 봉투를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들었다.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더 많은 망설임이 비쳤다. 내가 어찌하오. 난 날이 밝아서야 잠들었어. 그는 두억한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멈춰 서서 나를 돌아보았다. 그 눈빛은 복잡했다. 아가씨, 내 말 한마디만 들으시오. 신경 쓰지 마시오. 그 노인장 집안일은 복잡하오. 무슨 뜻이에요? 뭐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내가 다그쳐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쓰레기 봉투를 들고 쿵쿵 하고 빠른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마치 누군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신경 쓰지 마시오. 집안일은 복잡하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손발이 차가워졌다. 박 할아버지는 혼자 사시는 노인인데 무슨 복잡한 일이 있단 말인가? 맞은편 이웃의 태도, 방 안의 기이한 고요함, 사라진 보온 가방. 이 모든 조각들이 한데 모여 나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 가능성을 가리켰다. 박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나는 넋을 잃고 있었다. 보고서의 숫자들은 올챙이처럼 둥둥 떠다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후에 이준에게서 저녁에 고객 접대가 있어서 집에 와서 밥을 먹지 못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그 짧은 메시지를 보며 문득 어젯밤 깨진 저금통이 떠올랐다. 이준이 그때 뭐라고 했더라? 청소하다가 실수로 청소기에 부딪혀 넘어뜨렸다고 했지. 하지만 그 저금통은 꽤 무거웠고 선반 안쪽에 놓여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박 할아버지 집 문 앞에 다시 가봐야 했다. 만약 밤에도 여전히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야만 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나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일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먹을 것을 사지 않고 빈손이었다. 심장은 천둥소리처럼 요동쳤다. 복도는 어젯밤보다 더 어두웠고 센서등은 완전히 작동을 멈췄다. 나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다.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고 그 짙은 녹색 문을 비추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문 앞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나는 문틈에 봤었다가가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다. 죽은 듯한 고요함뿐이었다. 내가 거의 포기하고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안에서 아주 미세하지만 선명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열쇠가 천천히 자물쇠 구멍에 삽입되어 가볍게 돌아가는 소리 같았다. 내 몸의 피가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솟구쳤고 손전등 불빛마저 흔들렸다. 안에 사람이 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나오려는 걸까? 아니면 안에서 문을 잠그는 걸까? 나는 재빨리 두 걸음 뒤로 물러서서 차가운 벽에 바싹 기댔다. 문고리를 죽으림을 다해 응시했다. 손전등 불빛 아래 황동색 문고리는 미동도 없었다.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두 번 더 울리다가 멈췄다. 이어서 콜록하는 거의 숨죽인 듯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짧고 거칠고 노인의 쉰 목소리였다. 박 할아버지였다. 역시 안에 계셨어. 그 소리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을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거의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었다. 맞은편 이웃에 복잡하다와 신경 쓰지 마시오.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비명을 질렀다. 지금 안에 박 할아버지 외에 다른 사람도 있는 걸까? 이웃이 두려워했던 그 움직임이 차가운 땀을 흘리며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할지 아니면 당장 도망쳐서 사람을 찾아야 할지 망설이는 순간 탁 하는 가벼운 소리가 들렸다. 마치 작은 물건이 안에 바닥에 떨어진 후 르르륵 하고 몇 번 굴러가는 소리 같았다. 문 뒤에서 억눌린 듯한 아주 낮은 숨소리가 들리더니 모든 소리가 다시 사라졌다. 이번에는 그 숨막히는 정적마저 위험한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손발은 힘없이 풀렸다.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휴대폰을 든 채 거의 굴러떨어지듯이 그 어두운 복도를 뛰쳐나왔다. 단지 문을 빠져나와 가로등 불빛 아래로 돌아와서야 나는 허리를 굽히고 크게 숨을 헐떡였다. 가을밤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자 그제야 내 몸속 옷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박 할아버지에게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 그는 집 안에 갇혀 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기침 소리와 물건 떨어지는 소리는 그가 필사적으로 만들어낸 구조 신호였을까? 자물쇠 돌아가는 소리는 또 어떻게 된 일일까?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공포가 차가운 덩굴처럼 사지를 휘감았다. 집으로 돌아오자 하는 캄캄했다. 이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문을 단단히 잠그고 문에 기대어 바닥에 주저앉았다. 몸은 여전히 통제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신고해야 한다. 그래,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경찰이 믿어줄까? 이웃이 문을 안 열어주고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 그들은 가정불화나 노인의 착각 정도로 처리할 것이다. 만약 섣불리 움직여서 이를 그르치면 박 할아버지가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바닥에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다리가 저릴 때가 되어서야 나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휴대폰을 보니 거의 11시였다. 이준에게서는 여전히 메시지가 없었다. 나는 창가로 가서 바깥에 드문드문 불 켜진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다. 몇 년을 살았던 이곳이 처음으로 낯설고 위험으로 가득 찬 곳처럼 느껴졌다. 늘 인자한 얼굴로 내 아침 식사를 받아주시던 박 할아버지. 그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문 뒤에 숨어있던 사람은 또 누구일까? 나는 뭔가 해야만 했다. 내일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만약 내일 아침 식사를 배달할 때도 여전히 이렇다면 나는 손톱을 깨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나는 거의 박 할아버지에게 끌려가다시피 일동복도로 들어섰다. 여전히 어두웠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밤눈이 밝으신 것처럼 빠르고 안정적인 걸음으로 나를 이끌었다. 내 손목을 잡은 할아버지의 손은 이른데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이 강했다. 우리는 1층에 멈추지 않고 곧장 지하로 향했다. 낡은 아파트의 지하 공간은 절반은 각 세대의 창고였고 나머지 절반은 잡동사니가 가득 쌓인 어두운 구역으로 늘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박 할아버지는 열쇠를 꺼내 가장 안쪽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나를 끌어당겨 안으로 들어간 후 즉시 문을 닫아 걸었다. 좁고 협소한 공간에는 낡은 종이 상자와 잡동사니가 쌓인 구석을 비추는 희미한 배결등 하나만 켜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먼지와 새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한가운데에는 낡은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노트북 컴퓨터가 화면을 켜둔 채 놓여 있었다. 옆에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사각형 장치 몇 개가 연결되어 있었다. 아가씨, 이리 와서 보게.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낮았고 긴장한 듯 떨렸다. 그는 나를 유일한 접이식 의자에 앉히고 자신은 옆에 서서 허리를 굽혔다. 손가락이 터치패드를 빠르게 움직였다. 컴퓨터 화면은 여러 개의 작은 화면으로 분할되어 있었다. 모두 내가 익숙한 곳들이었다. 내가 사는 사동 6층 복도, 우리 집 문 앞 공용구역, 심지어 우리 집 현관문을 정면으로 비추는 각도도 있었다. 화면은 흑백이었지만 놀랍도록 선명했다. 이건 내 목이 바싹 마놨다. 두려워 말고 이것부터 보게. 박 할아버지는 설명 없이 우리 집 문 앞을 비추는 감시 카메라 중 하나를 클릭했다. 재생 시간을 어젯밤 9시경으로 돌렸다. 화면 속 내가 사는 층은 조용했다. 갑자기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그림자가 올라왔다. 모자는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그는 곧장 우리 집 문 앞으로 걸어와 놓고도 벨도 누르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자물쇠 구멍에 넣었다. 내 숨은 순간 멎었다. 그 그림자는 너무나 익숙했다. 얼굴을 가렸어도 나는 그의 체형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가 열쇠를 꽂을 때 살짝 옆으로 기울인 각도, 심지어 그의 손에 들인 열쇠 꾸러미에 내가 직접 달아준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작은 털, 인형 열쇠고리까지. 그것은 이준의 열쇠 꾸러미였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문을 여는 과정은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 화면이 멈췄다. 박 할아버지는 다른 파일을 클릭했다. 시간은 오늘 오후 3시경이었다. 우리 집 문이 다시 열리고 이준이 나왔다. 이번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았고 후드티도 벗어 팔에 걸쳐 있었다. 다른 손에는 검고 불룩한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심지어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좌우를 살피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그 봉투를 들고 유유히 감시 카메라 범위 밖으로 사라졌다.
그는 오늘 오후에 분명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고 했어.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들렸다. 아주 작게 속삭이는 듯이. 박 할아버지의 손이 내 어깨에 놓였다. 묵직했다. 이것도 보게. 그는 다시 한번 재생을 클릭했다. 이번에는 오늘 저녁 6시경이었다. 이준이 다시 돌아왔다. 여전히 그 열쇠로 능숙하게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약 40분 후 그가 나왔다. 손에는 내 도자기 아기돼지 저금통에 깨진 조각들이 담긴 봉투. 아니, 그보다는 서류 봉투에 더 가까운 것을 들고 있었다. 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서류 가방 안에 있던 것 같았다. 그는 문을 잠그고 양복 넥타이를 정리한 후에야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는 어젯밤에도 한 번 왔었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렸다. 한마디가 얼음주걱처럼 박혔다. 내가 장기가 밝아서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듣고 유심히 봤지. 그 후로 내가 이걸 설치한 거야. 그는 그 작은 검은색 장치들을 가리켰다. 늙어서 쓸모가 없지만 젊을 때 회사에서 장비 유지 보수를 좀 했었거든.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무 가까이 갈 수는 없어서 자네 집 문 앞과 복도에 설치했네. 나는 정지된 화면을 죽으림을 다해 응시했다. 이준의 익숙한 얼굴이 흑백 감시 카메라 화면 속에서 낯설고 섬뜩하게 변해 있었다. 그는 내가 출근한 사이에 내 비상 열쇠로 내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었다. 그는 내 물건을 뒤지고 깨진 저금통 속 물건을 가져갔다. 그가 들고 간 검은색 쓰레기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 어쩐지 그가 요즘 내가 어떤 작은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항상 알고 있더라니. 어쩐지 그가 저금통을 실수로 부러뜨렸다고 했더라니. 그건 사고가 아니었어. 그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나는 고개를 돌려봐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탁한 눈에는 평소의 인자함 대신 날카롭고 가슴 아픈 빛이 서려 있었다. 이게 바로 내가 오늘 밤 절대 집에 가지 말라고 한 이유라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그가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물건은 모르지만 그가 아주 꼼꼼하게 뒤지는 것을 봤네. 어젯밤 내가 소리를 내서 자네에게 경고하려 했지만 섣불리 움직였다가 오히려 자네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네. 오늘 오후와 저녁에 연이어 2번이나 온 걸 보면 그가 찾는 것을 찾지 못했거나 다 찾지 못한 게 분명해. 그는 잠시 멈췄다가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한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아가씨, 잘 생각해보게. 자네 집에 뭔가 특별한 물건이 없었나? 자네 어머니가 뭔가 주신 것이 없었나? 아니면 자네 아버지 쪽에서? 없나? 내 머릿속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났다. 이준이 이사 온 지 반년밖에 안 됐는데 그가 어떻게 엄마가 남긴 물건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특별히 값비싼 건 남기지 않으셨어요. 말을 하다가 나는 갑자기 멈췄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작은 철제 상자를 하나 남겨주셨다. 여자아이의 장난감 같은 것이니 잘 보관하라고 하셨다. 그 상자는 그리 크지 않고 낡은 꽃무늬 양철 상자였다. 나는 늘 옷장 맨 위 칸에 헌옷으로 덮어두었다. 안에는 엄마의 값싼 옛날 장신구 몇 개, 내가 어릴 때의 베넷머리와 유치, 그리고 엄마가 젊은 시절 쓰신 편지 몇 통이 들어있었다. 나는 그저 기념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준의 목표가 그 철제 상자였을까? 그는 내 보석함도 뒤지고 서랍도 뒤지고 심지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뒤졌을 것이다. 옷장 맨 위 칸은 이불로 가득 차 있어서 일부러 헤쳐보지 않으면 그 작은 철제 상자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을 텐데. 하지만 이준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는 왜 그걸 원했을까? 박 할아버지는 내 변하는 얼굴색을 보며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차렸다. 그는 내 어깨를 짚었다. 힘이 단단했다. 우선 당황하지 말게. 그가 지금 못 찾았으니 분명 다시 올 걸세. 게다가 그가 물건을 가져가고도 표정이 평소와 같았다는 건 자신이 들키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지. 이게 바로 우리에게 기회라네. 기회요? 나는 멍하니 되풀이했다.
박 할아버지의 눈에서 한 줄기 빛이 스쳤다. 그 빛은 어릴 때 보던 무협 영화 속 숨어 지내던 노강호를 떠올리게 했다. 그가 자네가 오늘 밤 야근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어쩌면 새벽에 또 올지도 몰라. 우리는 그가 오게 해야 하네. 그리고 그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 해야 해.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 공기 중의 먼지마저 굳어버린 듯했다. 컴퓨터 화면에 정지된 이준의 얼굴은 차가운 바늘처럼 내 눈에 박혔다. 열쇠요. 나는 목이 마르고 조여드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어떻게 우리 집 문을 열 수 있죠? 저는 분명히 그에게 비상열쇠를 준 적이 없어요. 박 할아버지가 물었다. 목소리가 묵직했다. 없었나? 네, 없었어요. 제 집 열쇠를 어떻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요? 나는 고개를 맹렬히 저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나를 조금 정신 차리게 했다. 저만 하나 가지고 있고 다른 비상 열쇠는. 나는 말을 멈췄다. 발바닥에서부터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솟구쳐 올랐다. 다른 비상 열쇠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내가 오래된 지갑 속에 넣어두었다. 그 지갑은 기억이 갑자기 찢어지는 듯했다. 석 달 전쯤 집대 청소를 할 때 이준이 서재 정리를 자청했었다. 그때 그 오래된 지갑이 사라진 것 같았다. 나는 그때 무심코 물어봤는데 이준은 책장을 닦으면서 고개도 돌리지 않고 혹시 착각한 것 아니냐고. 그렇게 낡은 지갑은 진작 버렸을 수도 있다고 말했었다. 나는 나중에 더 찾아보지 않고 정말 내가 착각했다고 생각했다. 지갑이 사라졌어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이 들렸다. 제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가 청소하는 틈을 타서 가져간 거예요. 박 할아버지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열쇠뿐만이 아니네. 아가씨, 이것도 잘 보게. 그는 감시 카메라 화면을 전환했다. 아파트 단지 옆 작은 골목길의 야경이었다. 시간은 며칠 전 저녁이었다. 이 사람 아는 사람인가? 화면 속 이주는 한 여자와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그늘 속에 서 있었다. 둘은 아주 가까이 붙어 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자는 카메라에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낡은 앙고라 코트를 입고 있었다. 머리를 묶고 있었고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주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공손한 표정, 심지어 아첨하는 기색마저 띠고 있었다. 여자가 뭐라고 말하자 이주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여자는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주는 봉투를 받아 재빨리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게 누구죠? 나는 그 뒷모습을 응시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여자는 분명 모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체형, 그 자세, 내가 며칠 동안 그를 지켜봤네. 박 할아버지는 화면 속 여자를 가리켰다. 그는 아파트 단지에 2번 왔었네. 모두 저녁에 동 입구까지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이준을 만났지.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네. 평범한 직장인인 자네 남자친구가 어떻게 이런.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다. 이런 돈 많고 대단해 보이는 여자를 알 수 있겠나? 평범한 직장인인 자네. 박 할아버지의 말이 혼탁한 내 머릿속에 망치처럼 박혔다. 그래 이주는 영업직이라 수입은 괜찮았지만 2년 동안 사귀면서 그는 한 번도 나를 소위 고객이나 상류층 모임에 데려간 적이 없었다. 그는 늘 그런 접대 자리는 너무 복잡해서 내가 물들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나를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 그 모임에 그가 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닐까? 예를 들면 이 여자 같은 사람. 그리고 이 사람. 박 할아버지는 다시 동영상을 하나 더 클릭했다. 이번에는 낮에 우리 회사 건물 근처 카페 밖이었다. 이준과 같은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이번에는 옆모습을 보여줘 잘 관리되었지만 약간 날카로워 보이는 얼굴을 볼 수 있었다. 50대쯤 되어 보였다. 그녀는 이준을 마주보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손가락으로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다. 표정은 다소 엄격했다. 이준은 웃는 얼굴로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다. 나는 그 옆모습을 응시했다.
기억 저편에서 뭔가가 뒤섞이는 듯했다. 아주 희미했지만 나는 분명 어딘가에서 이 얼굴 아니면 비슷한 분위기와 태도를 본 적이 있다고 확신했다. 다시 잘 생각해보게. 아가씨. 할아버지는 몸을 돌려 옆에 있던 낡은 종이 상자에서 부드러운 천으로 감싼 물건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천 안에는 사진 액자가 들어있었다. 유리는 조금 긁혀 있었다. 그는 액자를 나에게 건넸다. 나는 액자를 받아들었다. 사진은 흑백이었고 오래된 듯했다. 배경은 오래된 시장 입구 같았고 젊은 사람들이 환하게 웃으며 모여 있었다. 내 시선은 순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끌렸다. 젊은 시절의 엄마였다. 양 갈래로 머리를 닦고 있었고 눈은 반짝였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다른 젊은 여자. 둘은 머리를 맞대고 아주 다정해 보였다. 옆에 있는 저 여자. 나는 고개를 휙 들었다. 다시 컴퓨터 화면에 정지된 카페 안에 그 여자의 옆모습을 보았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매와 입꼬리의 미묘한 곡선은 같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 나는 엄마 옆에 있는 젊은 여자를 가리켰다. 손가락이 떨렸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진 속 젊은 여자를 가리키고 다시 화면 속 여자를 가리켰다. 맞네. 이 사람은 자네 어머니의 젊은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네. 임지혜라고 불렀지. 그들은 그 시절 함께 공장에 들어갔고 친자매처럼 친했어. 그는 한숨을 쉬었다. 눈빛이 슬픔으로 변했다. 나중에 자네 어머니가 자네 아버지를 만나 결혼했고 이 임지혜도 결혼해서 아주 잘 살게 되었다고 들었네. 이사가서 살면서 서서히 연락이 끊겼지. 나도 아주 오랫동안 그를 본 적이 없었어. 며칠 전 감시 카메라에서 그와 이준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야. 내가 한참을 지켜보고 나서야 그를 겨우 알아봤네.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 행동거지 사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은 별로 변하지 않았더군. 임지혜, 내 엄마의 좋은 친구. 그가 어떻게 이준과 함께 있을 수 있지? 심지어 그에게 돈을 주고 내 물건을 훔치게 하다니? 그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요? 내 목소리가 메말랐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자세한 건 나도 모르네. 연락이 끊긴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저 예전에 이웃들이 가끔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나중에 아주 부유한 사장님과 결혼해서 자신도 대단한 안주인이 되었다고 하더군. 수단이 꽤 좋다고 했지. 자네 아버지도 나중에 사업으로 성공하지 않았나. 그들의 세상에서는 서로 교류가 있을지도 모르지.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채 안 되어 아버지는 새어머니를 맞이했다. 나는 새어머니를 몇 번 스쳐 지나가듯이 만났을 뿐이었다. 기억 속에는 아주 단정하고도 냉담한 여자였다. 나는 서울 서부의 고급 빌라 단지에 살았고 그들과는 매우 서먹한 관계였다. 설마 끔찍한 생각이 독사처럼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엄마는 늘 몸이 좋지 않으셨고 돌아가셨다. 그가 나에게 남긴 작은 철제 상자가 혹시 여자아이의 장난감이 아니었던 건 아닐까? 임지혜, 내 엄마의 친구. 지금 이준과 은밀히 연락하고 그에게 돈을 주어 이 철제 상자를 훔치게 하다니.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엄마가 나에게 남긴 철제 상자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온몸이 떨렸다. 상자 안에 분명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이준이 나에게 접근하고 이사 오고 열쇠를 훔친 건 모두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임지혜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의 주름은 칼로 새긴 듯 깊었다. 아마 그럴 걸세. 임지혜 같은 사람은 이득 없이는 움직이지 않아. 그가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는 것은 분명 평범한 물건이 아닐 걸세. 아가씨, 그 철제 상자 안에 자네가 기억하는 것들 외에 다른 것은 없었나? 예를 들면 종이 조각, 편지, 아니면 장신구 같지 않은 작은 물건 같은 것. 나는 필사적으로 상자 안의 물건들을 떠올렸다. 매년 엄마 기일이 되면 나는 꺼내 보곤 했다. 밥사는 장신구 몇 개는 이미 검게 변해 있었다. 나와 엄마의 오래된 사진 몇 장,
붉은 천에 쌓인 베넷머리와 유치, 그리고 엄마가 쓴 편지 몇 통. 아빠와 연애할 때 주고받은 연애 편지였다. 나는 내용을 자세히 본 적이 없었고 그저 엄마의 소중한 것이니 잘 보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편지가 몇 통 있어요. 나는 망설이며 말했다. 엄마가 저에게 쓴 편지인데 저는 뜯어보지 않았어요. 닭할아버지의 눈이 갑자기 빛났다가 빠르게 가라앉았다. 편지일 가능성이 높네. 자네 어머니는 생각이 깊고 옛것을 소중히 하는 분이셨으니 어떤 말이나 일들은 종이에만 쓸 수도 있었을 걸세. 그는 내 팔을 잡았다. 힘이 강했다. 아가씨, 내 말을 듣게. 그 철제 상자 아직 있다는 것이 확실한가? 이준이 찾지 못했나? 아마 아직 있을 거예요. 옷장 맨 위 칸, 이불 뒤쪽에 숨겨두어서 아주 은밀해요. 게다가 며칠 전에도 한번 몰래 봤는데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그때는 그저 습관적으로 확인한 것뿐인데 지금 생각해보니 천만다행이었네요. 좋아. 닭할아버지는 2번이나 좋아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그가 지금 못 찾았으니 분명 다시 올 걸세. 게다가 더 급하게 올 거야. 임지혜가 그에게 돈을 줬는데 물건을 못 받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우리는 서둘러야 하네.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평소에는 인자한 독거노인이었던 그가 지금은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졌다. 닭할아버지는 손을 놓고 창고 구석으로 가서 낡은 도구 더미 속에서 작고 지시등이 달린 검은색 사각형 장치 2개를 찾아냈다. 그리고 더 작고 낡은 스마트폰 하나도 찾아냈다. 그가 자네 집을 뒤질 때는 분명 불을 켤 것이고 소리가 날 걸세. 나는 자네 집 맞은편 건물에 오래된 친구의 빈집이 있는데 각도가 딱 좋네. 이걸 사용하면. 그는 휴대폰과 검은색 장치들을 흔들었다.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네. 그가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거야. 하지만 경찰이 신경 써줄까요? 그가 아직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가 이전에 훔친 증거도 없잖아요. 나는 이준이 가져간 검은색 쓰레기 봉투와 서류 봉투를 생각하며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래서 현장에서 잡아야 하는 걸세. 닭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게다가 그가 물건을 훔치는 것만 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켰는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스스로 말하게 해야 해. 그 임지에도 도망칠 수 없을 걸세. 그는 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아가씨, 무섭지 않은가? 무서웠다. 너무나 무서웠다. 이준의 온화한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이 무서웠고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독사처럼 나를 노리는 임지혜가 무서웠다. 내가 알지 못하는 엄마가 남긴 비밀이 무엇을 가져올지도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물건마저 빼앗기는 것이 더 무서웠고 바보처럼 남들에게 놀아나는 것이 더 무서웠고 닭할아버지가 나를 돕다가 문제에 휘말리는 것이 더 무서웠다. 나는 콧등을 찡긋하고 치밀어 오르는 쉰물을 억눌렀다. 고개를 들어 주름 가득하지만 비할 데 없이 굳건한 닭할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며 힘껏 고개를 저었다. 안 무서워요, 할아버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닭할아버지의 계획은 사실 복잡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사람의 가장 불안한 곳을 찌르는 듯했다. 우리는 그 낡은 휴대폰과 수신 장비를 맞은편 건물 빈집 커튼 뒤에 숨겨두었다. 각도가 우리 집 거실 창문 한쪽을 비추기에 딱 좋았다. 닭할아버지는 안에서 불을 켜고 그림자가 움직이면 이곳에서 감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네는 평소처럼 퇴근해서 집으로 가게. 아무것도 티내지 말고. 닭할아버지는 그 낡은 휴대폰을 나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분할된 감시 카메라 화면이 있었다. 우리 집 외에도 복도와 아파트 단지 몇 군데의 주요 위치가 보였다. 그가 오늘 또 온다면 분명 자네가 평소 야근하고 집에 오는 그 시간 이후를 노릴 걸세. 자네는 집에 들어가서 철제 상자가 아직 있는지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나와 나랑 합류하게. 기억하게 안에 방범 체인을 잠그지 말고
그가 뜯고 들어올 수 있을 만큼 틈을 남겨두게. 내 마음이 죄어왔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들어오죠? 안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잡을 수 있어요? 닭 할아버지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세월에 닳고 다른 낡은 돌 같았다. 걱정 말게. 내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 그가 들어가서 불을 켜기만 하면 내가 바로 알 수 있어. 자네는 집에서 나와 바로 여기로 오게. 우리는 지켜보다가 그가 움직이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걸세. 나는 차가운 낡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만약 그가 오늘 오지 않으면요? 올걸세.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임지혜는 인내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주는 돈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 해냈으니 버틸 수 없을 걸세. 게다가 그는 잠시 멈췄다. 내가 어제 낮에 아파트 단지에서 그와 일부러 마주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눴지. 자네가 요즘 넋을 잃고 뭔가 오래된 상자를 찾는 것 같던데 혹시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 아니냐고 말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내가 그를 흔들어 놓으려는 거였네. 그를 초조하게 만들고 밤이 길어질수록 꿈도 많아진다고 느끼게 해야지. 박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사람은 초조할 때 실수를 하기 쉽거든. 나는 박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평소처럼 퇴근하고 과일을 좀 사서 6층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기 전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한 후에야 열쇠를 꽂았다. 나는 캄캄했고 내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다. 나는 불을 켜고 평소처럼 가방을 소파에 던져두고 신발을 갈아 신었다. 먼저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랐다. 눈은 재빨리 거실을 훑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아니, 이준이 아주 조심스럽게 치워서 겉으로는 뒤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침실로 가서 옷장을 열고 맨 위 칸에 쌓아둔 이불을 헤쳐보았다. 내 손이 차가운 양철 상자에 닿았다. 아직 있었다.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안고 침대 옆에 앉았다. 철제 상자는 잠겨 있지 않았고 간단한 걸쇠만 있었다. 나는 그것을 열었다. 안에 물건들은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검게 변하는 장신구, 붉은 천에 쌓인 오래된 사진, 그리고 가장자리가 이미 누렇게 변한 편지 몇 통. 내 시선은 편지에 머물렀다. 누런 종이 편지 봉투 위에는 엄마의 단아한 글씨로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나는 한 번도 뜯어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맨 위에 있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박 할아버지의 추측, 이준과 임지의 기이한 행동 모두 이 철제 상자를 가리켰고 철제 상자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편지들이었다. 나는 편지 봉투 가장자리를 쥐고 몇 초간 망설였다. 결국 뜯지 않았다. 지금은 편지를 볼 때가 아니었다. 나는 편지를 원래대로 넣어두고 철제 상자를 닫았다. 조심스럽게 원래 자리에 놓고 이불로 꼼꼼하게 덮었다. 일부러 이불을 좀 흐트러뜨려 누군가 뒤진 듯한 가짜 흔적을 만들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이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야근 끝났어. 너무 피곤하다. 오늘 밤 집에 와서 밥 먹을 거야? 나 장 좀 볼까 해서. 답장이 금방 왔다. 오늘 밤 고개 접대 있어서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일찍 쉬어. 문 잘 잠그고. 이 다정한 메시지를 보며 나는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문 잘 잠그고 라니. 네가 훔친 열쇠로 한밤중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편하게 하라는 뜻인가? 나는 답장했다. 알았어. 너도 술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그리고 나는 가방과 열쇠를 들고 일부러 거실에서 외출하는 듯한 소리를 몇 번 냈다. 불을 끄고 문을 열었다. 다시 일부러 문을 조금 시끄럽게 닫았다. 하지만 안에 방범 체인을 걸지 않고 그저 문잠금 장치만 걸어두었다. 빠른 걸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나는 곧장 맞은편 건물로 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안을 반 바퀴 정도 돌며 아무도 나를 주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박 할아버지가 있는 1동 입구로 들어섰다. 창고 안에서 박 할아버지는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라 보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자 그는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며
다른 이어폰을 나에게 건넸다. 나는 이어폰을 끼웠다. 안에서는 미세한 전류 소리와 함께 우리 집 거실 창문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의 아주 작은 마찰음이 들렸다. 마치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그가 왔어요? 나는 숨죽여 물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박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도 깜빡이지 않고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우리 집 창문이 있는 칸은 어두웠다. 하지만 옆복도 감시 카메라 화면 속에는 모자를 쓰고 고개를 숙인 키 큰 그림자가 빠르게 6층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우리 집 문 앞에 멈춰서서 즉시 움직이지 않고 마치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시간이 1분 1초 흘러갔다. 매 초가 길게 늘어지는 것 같았다. 이어폰에서는 지직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화면 속 그 그림자는 문 앞에서 수십 초간 정지해 있었다. 그러다 그가 움직였다. 뭔가 꺼내는 듯 하더니 이어서 아주 미세하게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삽입되는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역시 그에게 열쇠가 있었다. 그는 훔친 비상 열쇠로 문을 열었다. 검은 그림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가볍게 닫혔다. 문이 닫히는 거의 동시에 박 할아버지의 손가락이 낡은 휴대폰 화면을 빠르게 몇 번 눌러 신호를 전환했다. 화면에는 조금 더 선명하고 미세하게 흔들리는 흑백 화면이 나타났다. 우리 집 거실을 비추는 숨겨진 카메라에서 전송된 영상이었다. 각도가 제한되어 거실 창문 쪽 작은 구역과 복도 일부만 보였지만 충분했다. 화면 속 검은 그림자, 이주는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거실을 한 바퀴 비추었다. 그는 먼저 TV장 옆으로 가서 웅크리고 앉아 아래 서랍을 열고 뒤지기 시작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옆모습을 스쳤다. 희미했지만 그가 이준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아주 꼼꼼하게 뒤졌지만 동작은 빨랐다. 분명 목표가 명확한 듯했다. 거실의 서랍장과 수납장 몇 개가 빠르게 뒤져졌다. 그는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듯했다. 손전등 불빛이 침실 쪽을 향했다. 내 심장이 조여왔다. 그가 침실로 들어갔다. 화면에서는 침실 내부가 보이지 않았지만 이어폰에서 아주 미세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옷장을 뒤지는 소리였다. 그가 내가 아까 일부러 흐트러뜨려둔 옷장 맨 위 칸을 찾고 있었다. 몇 초 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멈췄다. 이어서 철제 상자의 걸쇠가 열리는 미세한 딸깍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찾았다. 나는 숨을 죽였다. 이준의 모습이 침실 문 앞에서 다시 거실 카메라에 제한된 시야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그 철제 상자가 들려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상자를 비추자 그는 상자를 재빨리 열고 안에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 불빛에 비춰보았다. 은 장신구, 붉은 천, 사진들이 모두 그가 무심하게 옆 탁자에 놓았다. 그의 동작은 점점 더 급해졌다. 편지 몇 통을 집어들 때까지. 그는 편지 봉투를 쥐어보더니 안이 비어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즉시 손전등을 입에 물고 두 손을 자유롭게 했다. 거친 동작으로 첫 번째 편지 봉투를 찢어 열고 안에 편지지를 꺼내 재빨리 훑어보았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의 미간은 찌푸렸었고 얼굴색은 매우 좋지 않았다. 한 통을 다 읽고 버리더니 다시 두 번째 봉투를 찢었다. 그가 세 번째 편지를 뜯으려 할 때 박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힘껏 두드렸다. 다른 손으로는 이미 휴대폰 화면에 미리 설정해둔 단축 번호를 눌렀다. 그것은 그가 미리 설정해둔 경찰 신고 전화였다.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박 할아버지는 다급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수화기에 대고 낮게 말했다. 경찰관 동지, 꽃밭 아파트 사동 602호에 침입 절도범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감시 카메라로 모두 찍었습니다. 범인은 지금 집 안에 있습니다. 즉시 와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박 할아버지는 나에게 준비하라는 손짓을 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화면을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 이주는 이미 세 번째 편지를 다 읽은 상태였다. 표정은 초조함에서 짜증과 의욕으로 변해 있었고 입으로는 뭔가 낮게 욕설을 내뱉는 듯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고 철제 상자를 뒤집어 털어보고 상자 안의 이중 바닥을 확인하기도 했다. 분명 그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한 듯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손전등 불빛으로 자신이 어지럽게 뒤져놓은 탁자와 주변을 다시 비추었다. 마치 망설이는 듯 어딘가 또 있을지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고개를 휙 들어 침실 쪽을 바라보았다. 그 옷장이 있는 방향이었다. 그가 몸을 돌려 다시 침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박 할아버지가 낮게 외쳤다. 지금이야. 가자. 우리 두 사람은 화살처럼 창고를 뛰쳐나왔다. 두 건물 사이의 좁은 공터를 가장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 사동으로 뛰어들어갔다. 계단을 3칸씩 뛰어넘으며 6층으로 미친 듯이 달려 올라갔다. 고요한 밤에 우리들의 거친 숨소리와 다급한 발소리만이 계단에서 울려 퍼졌다. 6층,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다. 방범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휴대폰 손전등이 흔들리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이준이 옷장을 뒤지는 소리도 더욱 선명하게 들렸다. 박 할아버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맹렬히 밀어 열었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쾅 하는 굉음이 울렸다. 손전등에 눈부신 빗줄기가 갑자기 우리를 비추었다. 이주는 침실 문 앞에 서서 한 손에는 열린 양철 상자를, 다른 손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몇 장을 쥐고 있었다. 얼굴에는 경악과 함께 미처 거두지 못한 잔혹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아마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거실은 엉망진창이었다. 서랍은 열려있고 수납장 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물건들은 사방에 널려 있었다. 탁자 위에는 엄마의 장신구와 사진들이 흩어져 있었다. 수아, 이준의 목소리가 변했다.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다. 네가 어떻게? 그의 시선은 당황스럽게 문 쪽을 흘끗 보더니 다시 우리를 보았다. 특히 내 옆에 선박 할아버지를 보자 그의 얼굴에는 명백한 경악과 함께 떳떳하지 못한 기색이 스쳤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반년 동안 함께 잠자리에 들고 수많은 달콤한 말을 속삭였던 이 남자가 지금 내 집, 어지럽혀진 것이 안에 도둑처럼 서서 내 엄마의 유품을 들고 있었다. 분노와 함께 차가운 역겨움이 마지막 남은 환상마저 순식간에 무너뜨렸다. 내가 어떻게 돌아왔냐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너한테 속아서 바보처럼 네가 접대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냐고?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최대한 억눌렀다. 이준, 내 집에서 뭘 찾고 있었어? 훔친 열쇠로 내 물건을 뒤지는 기분이 어때? 이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고 심지어 평소에 약간 난처한 듯한 웃음을 지으려 했었다. 수아, 오해했어. 나는 두고 간 서류를 가지러 왔어. 네가 없는 걸 보고 김의 집을 좀 치워주려던 참이었어. 이 철제 상자는 한 번도 본 적 없어서 호기심에 한 번 들여다본 것뿐이야. 서류를 가지러 왔고 집을 치워주려 했다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엄마의 사진과 장신구를 가리켰다. 이게 집을 치우는 거야. 내가 오늘 밤 야근이라 돌아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비상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준, 내가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손에 든 낡은 휴대폰을 흔들었다.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감시 카메라 화면이었다. 네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집을 뒤지고 이 편지들을 찢어 연 모든 과정이 다 찍혔어. 아주 선명하게. 이준의 시선이 내 손에 든 휴대폰에 고정되었다. 그는 맹렬히 할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드디어 섬뜩함이 비쳤다. 당신, 이 늙은이가 꾸민 짓이야. 감시 카메라라니. 박 할아버지는 단걸음 앞으로 서서 나를 가로막았다. 그의 늙은 목소리는 지금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떳떳하지 못한 짓을 하지 않으면 귀신이 문을 두드릴까 두려워할 필요 없지. 젊은이, 자네가 한 짓은 귀신이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일일세.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사이른 소리가 들려왔다. 점점 가까워졌고
속도가 빨랐다. 예전의 얼굴색이 완전히 변했다. 그는 손에 든 편지들을 흘끗 보더니 다시 나와 박 할아버지를 보았다. 갑자기 미친 듯이 손에 든 편지와 철제 상자를 바닥에 내던지고 몸을 돌려 침실 창문 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창문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여기는 6층인데. 맞게 박 할아버지가 낮게 외쳤다. 그의 동작은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빨랐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서 문 옆에 놓여있던 긴 우산 손잡이를 잡고 이준의 종아리를 가로로 휘둘렀다. 이준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우산에 걸려 휘청거리며 침실 문턱에 쓰러졌다. 그가 다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자 나는 이미 달려가 소파에 있던 무릎 담요를 집어들어 그의 얼굴에 덮어씌웠다. 온몸에 힘을 다해 그를 짓눌렀다. 놔, 수아, 너 미쳤어? 놔. 이준은 담요 아래에서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박 할아버지는 이미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재빨리 주워 조심스럽게 접고 철제 상자와 함께 품에 안았다. 그는 바닥에서 꿈틀거리는 사람 형체를 차갑게 보았다. 힘 아껴두게. 경찰이 곧 올 걸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다급한 발소리가 계단을 뛰어 올라왔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몇 명이 문 앞에 나타났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러운 거실을 환하게 비추었다. 누가 신고했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박 할아버지가 즉시 손을 들었다. 동지, 제가 신고했습니다. 침입 절도범 현행범으로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도둑입니다. 그는 내가 담요로 짓누르고 여전히 발버둥치는 이준을 가리켰다. 나는 손을 놓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이준을 가리키며 경찰관에게 말했다. 그는 제 남자친구입니다. 그가 제 비상 열쇠를 훔쳐 제가 없을 때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 했습니다. 전부 감시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했다. 이준은 담요에서 끌려 나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여전히 변명하려 했다. 경찰관 동지, 오해입니다. 저는 그녀의 남자친구입니다. 저는 열쇠가 있습니다. 그냥 물건을 가지러 온 것뿐입니다. 열쇠가 있다고요? 그럼 이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 경찰관이 어지럽혀진 바닥과 박 할아버지가 건넨 분명히 찢겨지고 뒤져진 낡은 편지들을 가리켰다. 저는 물건을 찾느라 급해서. 이준은 말을 더듬었다. 급해서 남의 사적인 편지를 훼손했단 말입니까? 다른 경찰관이 웅크리고 앉아 이준이 발버둥칠 때 주머니에서 떨어진 작은 물건을 주었다. 그것은 초소형 USB와 작은 고무줄로 묶인 현금 다발이었다. 액수가 적지 않았다. 이것들은 뭡니까? 이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대답하지 못했다. 경찰관 동지. 박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또렷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 절도, 미수가 아닙니다. 저희는 그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특정 물건을 찾으러 온 것이며 아마 유산 분쟁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그는 최근 지시자와 여러 차례 은밀히 접촉했습니다. 저희에게도 감시 카메라 증거가 있습니다. 유산 분쟁이라고요? 책임 경찰관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지만 사고는 놀랍도록 명확했다. 네, 그가 훔치려던 것은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남기신 유품입니다. 그를 지시한 사람은 아마 제 새어머니이거나 그와 관련된 사람일 것입니다. 저희는 방금 그가 사적인 편지를 훼손하는 것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절도의 범주를 넘어선 것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침입 절도의 목표가 있는 뒤짐, 특정 물건 파손이라니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졌다. 게다가 배우의 지시자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더 큰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었다. 전부 데려가서 자세히 신문하고 현장을 잘 보존하여 증거를 확보하라. 책임 경찰관이 지시했다. 이준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갈 때 뒤를 돌아 나를 맹렬히 노려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과 경악만이 가득했고 예전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박 할아버지는 철제 상자와 편지들을 중요한 물증으로 조심스럽게 챙겼다. 우리도 함께 경찰서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다. 엉망진창이 된 집을 떠나 계단을 내려갈 때 내 다리는 아직도 풀려 있었다. 박 할아버지가 내 옆에 서서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아가씨, 무섭지 않은가? 그는 낮게 물었다. 마치 지하 창고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는 경찰관에게 붙잡혀 앞서 걷는 이준의 뒷모습을 보았다. 다시 박 할아버지 손에 소중히 들려있는 철제 상자를 보았다. 그 안에는 엄마가 나에게 남긴 물건이 있었다. 하마터면 파괴될 뻔하고 훔쳐갈 뻔했다. 안 무서워요. 나는 말했다. 밤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차가운 기운을 가져왔지만 나를 더 정신 차리게 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경찰서의 불빛이 니고 눈부셨다. 진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하늘가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샘이었지만 나는 졸음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긴장되고 차가운 깨어있음만 있을 뿐이었다. 이주는 처음에는 그저 연인 간의 다툼이고 자신이 잠시 어리석어서 내가 자신에게 숨기는 비밀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우겼다. 하지만 경찰이 박 할아버지가 제공한 그와 임지혜가 몇 차례 은밀히 접촉하는 감시 카메라 캡처 화면과 그가 우리 집에서 검은색 쓰레기 봉투, 서류 봉투를 가져가는 동영상을 그의 앞에 제시하자 그의 얼굴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다. 특히 경찰이 그 USB에서 삭제된 채팅 기록과 계좌이체 내역을 복구해 보여주자 그의 방어선은 무너졌다. 그 기록들에는 임지혜가 그에게 나에게 접근하여 신뢰를 얻고 오래된 물건을 찾으라는 구체적인 지시, 몇 차례에 걸쳐 지급된 적지 않은 계약금과 활동비, 심지어 나를 잠시 사라지게 할 사고를 계획하는 모호한 논의까지 있었다. 비록 이 부분 기록은 아주 깨끗하게 삭제되어 복구된 것은 단편적인 말뿐이었지만 충분히 사람을 등골 서늘하게 만들었다. 그가 전부 임지혜가 시킨 거예요. 이주는 정신이 무너져 머리를 감싸 쥐고 횡설수설했다. 그가 제 새어머니의 먼 친척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일을 도와주면 나중에 좋은 일이 많을 거라고 했어요. 그가 수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겨서는 안 될 물건을 남겨서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가 오래된 서류나 편지 같은 것을 찾기만 하면 돈을 더 주고 저에게 큰 고객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무슨 서류? 무슨 편지? 경찰이 다그쳐 물었다. 모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오래전 물건이고 서류일 수도 있고 편지에 적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손으로 쓴 오래된 물건들을요. 이주는 고개를 맹렬히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그는 단방향 유리 너머의 나를 보았다. 그는 나를 볼 수 없었지만 나는 그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목소리에는 흐느낌과 원망이 섞여 있었다. 수아, 너 도대체 뭘 숨긴 거야? 네가 날 죽였어. 그 편지들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관찰실에 서서 온몸이 떨렸다. 엄마의 편지에는 임지혜가 원하는 것이 없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 그 남겨서는 안 될 물건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임지혜가 이준이라는 사람을 2년 동안 내 옆에 잠복시켜 나를 곁에 두고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박 할아버지는 내 옆에 서서 내내 침묵하며 듣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철제 상자가 꽉 쥐어져 있었다. 진술을 마친 후 경찰은 상자 안의 물건들을 증거물로 등록했지만 경찰의 감독 아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지금 상자는 옆 테이블에 놓여 있었다. 동지, 그 편지들을 저희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박 할아버지가 동행한 경찰관에게 말했다. 저는 핵심이 편지 내용이 아니라 편지 자체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누렇게 변한 편지지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총 4통의 편지였다. 모두 엄마가 젊은 시절 아빠에게 쓴 것이었다. 단아한 글씨체에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고 연애 시절의 소소한 달콤함과
그리움을 기록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 통 한 통 조심스럽게 읽어 내려갔다. 과연 이준이 말한 대로 재산이나 서류 또는 임지혜가 탐낼 만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다. 설마 임지혜가 착각한 걸까요? 그가 원하는 것이 여기에 없는 걸까요? 나는 실망감과 함께 다시 한번 등골이 서늘해졌다. 만약 물건이 여기에 없다면 어디에 있을까? 이준이 다시 오지는 않을까? 임지혜가 다른 방법을 쓰지는 않을까? 박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아주 가까이 다가가 거의 편지지 위에 붙을 듯이 앉아 있었다. 탁한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심지어 편지의 모서리나 접힌 흔적까지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편지 봉투를 집어들어 불빛에 비춰 자세히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볍게 봉투의 두께를 만져보았다. 아가씨, 여기 보게. 그가 갑자기 편지 봉투를 나에게 건네며 봉투 안쪽, 봉투 입구 가까운 곳에 아주 눈에 띄지 않는 구석을 가리켰다. 그곳에는 편지지 색보다 더 옅은 잉크로 아주 작고 간단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변형된 숫자 4 같기도 하고 열쇠 모양의 스케치 같기도 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이게 뭐죠? 나는 다가갔다. 박 할아버지는 다른 세 개의 편지 봉투를 집어들어 각각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하지만 약간 다른 작은 표시들을 찾아냈다. 어떤 것은 작은 원, 어떤 것은 짧은 수직선, 어떤 것은 작은 점이었다. 자네 어머니는 생각이 아주 기발한 분이셨어.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깨달음의 한숨이 섞여 있었다. 그는 물건을 편지 안에 쓴 것이 아니라 열쇠를 편지 봉투에 숨겨둔 거야. 이 네 개의 표시를 합치면 아마 힌트나 암호일 걸세. 암호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문득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던,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수아, 엄마는 너에게 남겨줄 값비싼 물건은 없어. 그저 오래된 물건들 뿐이야. 옛날 그 자리에 있어. 엄마가 너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던 그 자리에 말이야. 옛날 그 자리. 이야기를 읽어주던 그 자리. 내가 어릴 때 엄마는 잠들기 전 나를 안고 침실에 있던 낡은 서랍장 앞에 앉으셨다. 가장 아래에 잠금장치가 달린 서랍을 열고, 사실 잠겨 있지는 않았다. 그 안에서 두툼한 벨벳 표지의 공책을 꺼내 나에게 자신이 직접 쓴 동화 이야기를 읽어주셨다. 엄마는 그것이 자신의 이야기 공책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서랍장은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엄마의 다른 낡은 물건들과 함께 아빠가 옮겨갔다. 기념으로 남겨두겠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아빠가 재혼하고 딜라로 이사 가면서 그 낡은 가구들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설마 엄마가 말씀하신 옛날 그 자리가 그 서랍장의 서랍이었을까? 그리고 이 편지 봉투에 있는 표시들과 이야기를 읽어주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서랍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하지만 그 서랍장은 어디에 있지? 설령 찾았다고 해도 이 표시들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경찰관 동지. 나는 경찰관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다. 제가 그들이 찾으려던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물건은 저희 아버지와 새어머니 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임지혜는 아마 제 새어머니의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 그가 이준을 지시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준도 임지혜가 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임지혜,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나는 말했다. 박 할아버지에게 그들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고, 게다가 제가 어릴 때 그를 한 번 만났습니다.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 태도를 기억합니다. 감시 카메라 속 그 여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이준의 진술도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주범입니다. 경찰들은 재빨리 눈빛을 교환했다. 침입철도 사건이 만약 배우의 주범을 연루시키고, 게다가 유산 가로채기, 심지어 신체 안전을 해치려는 의도 등 더 큰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다. 우리는 즉시 이 임지혜를 소환해야 합니다. 책임 경찰관이 말했다. 수아 씨, 박 할아버지께서도 당분간 떠나지 마시고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아버지 쪽에는 제가 바로 전화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와 연락해야 했다. 그 서랍장을 찾아야만 했다. 만약 물건이 정말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임지혜를 몰락시키고 더 많은 비밀을 밝혀낼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이었다. 나는 한쪽으로 가서 휴대폰을 꺼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거의 한 번도 먼저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한참 동안 울리다가 연결되었다. 아버지의 약간 잠기운이 섞인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수아?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야? 나는 숨을 들이쉬고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 했었지만 여전히 약간의 떨림이 섞여 나왔다. 엄마가 남기신 그 오래된 서랍장, 아직 아버지 집에 있나요? 전화 저편에서 분명히 멈칫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좀 더 또렷해졌지만 의아함과 함께 미세하게 감지되는 경계심이 섞여 있었다. 서랍장? 그걸 왜 묻는 거야? 몇 년 전 낡은 가구인데 창고에 넣어뒀겠지. 왜 갑자기 그걸 물어? 어느 창고요? 아빠, 지금 당장 그걸 찾아야 해요. 아주 중요해요. 엄마가 남기신 물건과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말을 멈추고 신문실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지금 아버지 안에 임지혜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전화 저편에는 길고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전화 저편의 침묵은 사람을 불안하게 할 만큼 길었다. 나는 심지어 전류의 미세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쪽에서 어렴풋이 들려오는 다른 여자의 흐릿한 질문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수아, 아버지가 드디어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메말랐고 극도로 억눌린 경악과 어떤 깨달음의 피로감이 섞여 있었다. 네가 임지혜를 어떻게 알아? 그리고 네 엄마가 남긴 물건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예주는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나는 목소리를 최대한 침착하게 하려 했었지만 한마디가 또렷했다. 그가 어젯밤 훔친 열쇠로 제 집에 들어와 엄마가 남기신 철제 상자를 훔치려다가 저와 박 할아버지에게 현장에서 잡혔어요. 경찰 조사에서 그가 자백했어요. 임지혜가 시킨 거라고요. 아주 오래전 서류나 편지를 찾기 위해서요. 아빠, 임지혜가 누구예요? 그가 엄마를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빠 아내도 아는 사람인가요? 다시 침묵.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가 깊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낮게 급히 말하는 소리.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이어서 발소리와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슈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고 배경소리가 조용해졌다. 내 말을 들어봐. 임지혜는 네 새어머니의 먼 친척 언니이고 아주 오랜 친구야. 그가 네 엄마를 아는 것은 맞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야. 네 엄마가 남긴 물건. 그는 잠시 멈췄다. 마치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듯했다. 그때 네 엄마가 급하게 돌아가셔서 어떤 오래된 물건들이 과거의 합의나 약정 같은 것과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어. 네 새어머니가 네가 어리니까 잘 몰라서 잃어버릴까봐 대신 보관해주겠다고 말했었어. 하지만 나는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할 줄은 몰랐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후회, 하지만 더 많은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해명하려는 듯한 태도가 섞여 있었다. 내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았다. 과연 새어머니는 관련되어 있었고 심지어 주범 중 한 명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그는 세부 사항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묵인하거나 심지어 방조하는 길을 택했다. 그래서 그 서랍장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데요? 나는 다그쳐 물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나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몰라. 그때 네 엄마의 오래된 책, 편지, 공책 등이 모두 그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 네 새어머니가 어떤 것들은 자기 집안의 옛날 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네가 보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보관해달라고 했지. 나중에 이사하면서 물건이 너무 많아서 그 서랍장은 다른 잘 사용하지 않는 낡은 가구들과 함께 서울 남부의 오래된 창고에 넣어뒀어.
아마 관리인 오 과장님에게 있을 거야. 내가 바로 그에게 연락할게. 아버지의 말투가 갑자기 빨라졌다. 너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이 일은 분명 오해야. 내가 네 새어머니랑 임지혜에게 다 물어볼게. 너 절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경찰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 가정 불화요? 나는 참지 못하고 그의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이준이 훔친 열쇠로 한밤중에 제 집에 들어와 집을 뒤지고 임지혜와 저를 사고로 사라지게 할 방법을 상의했어요. 이게 가정 불화예요. 이건 범죄예요. 아따. 경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어요. 임지혜는 주범 용의자예요. 경찰은 지금 당장 그를 소환할 거예요. 그 서랍장은 중요한 증거물이에요. 아빠는 지금 당장 경찰에게 창고 주소를 알려줘서 그들이 가서 증거를 확보하게 해야 해요. 뭐라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전화 저편에서 비명을 지르듯이 들렸다. 사고로 사라지게 한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해? 지혜 그는 그저 물건을 원했을 뿐인데 어떻게? 그는 이 소식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듯 목소리마저 변했다. 주소요. 창고 주소를 지금 당장 말해주세요. 나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 또렷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울 남부공단 근처의 창고 주소와 번호를 털어놓았다. 아마 관리인 오 과장님에게 있을 거야. 내가 바로 그에게 연락할게. 아니, 내가 직접 갈게. 수아, 내 말을 들어봐. 이 안에는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네가 먼저 처리하게 해줘.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오해라니.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오해라니. 나는 주소를 책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경찰은 매우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 팀은 즉시 서울 남부 창고로 출발했고 다른 팀은 임지혜의 거주지로 가서 그를 소환할 준비를 했다. 우리도 창고로 가세. 박 할아버지가 나에게 낮게 말했다. 그의 말투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엄마가 도대체 무엇을 남기셨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미천할 뜨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경찰차는 우리를 태우고 서울 남부로 질주했다. 이른 아침에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는 전쟁터였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 몇 마디가 바늘처럼 마음에 박혔다. 그의 첫 반응은 가정 불화이고 오해이며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나와 엄마가 남긴 물건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창고는 약간 낡은 공장 지대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고급 승용차는 이미 거기에 주차되어 있었다. 그는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 아마 관리인 우 과장님과 함께 굳게 닫힌 셔터 문 앞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옆에는 먼저 도착한 경찰차가 서 있었고 경찰관들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와 박 할아버지가 경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아버지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혼란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그는 재빨리 걸어왔다. 수아, 네가 어떻게? 김성진 씨, 저희 업무에 협조해 주십시오. 한 경찰관이 그를 막아서며 관련 서류를 제시했다. 우리는 즉시 창고 안에 있는 번호 213번의 낡은 서랍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창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나를 보더니 다시 냉철한 표정의 경찰관들을 보았다. 결국 힘없이 손을 흔들었다. 오 과장, 문을 여시오. 셔터 문이 휘익 하고 위로 올라갔다. 먼지가 아침 햇살 속에서 날아다녔다. 창고 안에는 먼지 덮인 낡은 가구와 잡동사니가 가득 쌓여 있었다. 213번 구역에는 짙은 색의 낡은 서랍장이 조용히 한 구석에 서 있었다. 위에는 방진포가 덮여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바로 저 서랍장이었다. 엄마는 나를 안고 저 앞에 앉아서 가장 아래 서랍을 열고 나에게 이야기를 읽어주셨다. 공기 중에 마치 엄마에게서 나던 희미하고 좋은 콜드크림 냄새가 다시 풍겨오는 듯했다. 경찰관들은 장갑을 끼고 천을 걷어냈다.
오 과장님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열쇠를 꺼내 서랍장의 자물쇠를 열었다. 낡아서 서랍장이 열리면서 끼익 하는 소리가 났다. 서랍들이 하나씩 열렸다. 앞쪽 몇 개의 서랍 안에는 누렇게 변한 낡은 옷까지 탈실, 작동산이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아래에 잠금 장치가 달린 서랍까지. 사실 자물쇠는 진작 고장 나 있었고 그저 걸려만 있었다.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그 벨벳 표지의 공책은 없었다. 그저 흩어지 봉투 몇 개, 오래된 사진 몇 장, 그리고 납작한 진한 파란색 벨벳 보석함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내 마음이 쿵 내려앉았다. 공책은? 엄마가 말씀하신 이야기 공책은? 경찰관은 서랍 안의 모든 물건을 꼼꼼히 확인했다. 사진들은 엄마와 친구들의 합사진이었고 젊은 시절의 엄마와 임지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편지 봉투는 비어 있었다. 보석함 안에는 아주 평범한 진주 귀걸이 한 쌍만 들어 있었는데 이미 약간 누렇게 변해 있었다. 서류도 유언장도 어떤 중요한 증거물로 보이는 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옆에서 그것을 보더니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지만 미간은 여전히 찌푸려져 있었다. 틀은 나를 보았다. 눈빛이 복잡했다. 수아, 봐라. 그저 네 엄마의 낡은 물건들 뿐이야. 특별할 것 없어. 혹시 착각한 것 아니니? 이준이 혹시 다른 것을 훔치려던 건 아닐까? 설마 엄마가 말씀하신 옛날 그 자리가 여기가 아니었을까? 아니면 물건이 이미 임시애나 새어머니에게 미리 빼돌려진 걸까? 박할아버지는 내내 침묵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그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왔다. 경찰관이 뒤로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허리를 굽혀 텅 빈 서랍장 내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서랍장 바닥을 두드려보고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경찰관에게 말했다. 동지, 이 서랍바닥에서 소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뜯어서 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색이 변했다. 딱 할아버지. 이것은 수아 엄마의 유품입니다. 바로 그분의 유품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더 분명히 밝혀내야 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기할 데 없이 단호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아가씨, 나를 믿나? 나는 박 할아버지의 늙었지만 날카로운 눈을 보았다. 다시 내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이 담긴 그 서랍장을 보았다.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요. 경찰관 동지, 바닥을 확인해 주세요. 이중 바닥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경찰의 허락과 아버지의 의심스러운 눈빛 속에서 기술요원이 조심스럽게 겉보기에는 틈이 없는 서랍 바닥을 뜯어냈다. 나무가 가볍게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들어 올려졌다. 그 아래에는 과연 얕게 숨겨진 이중 바닥이 있었다. 그리고 이중 바닥 안에 놓여있던 것은 내가 생각했던 벨벳 공책이 아니었다. 그것은 접혀 있었지만 누렇게 변색되지 않고 잘 보존된 종이 서류였다. 위에는 선명한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가는 끈으로 묶인 두툼한 노란 종이 서류 봉투도 있었다. 봉투 입구에는 밀랍으로 봉인된 흔적이 있었고 밀랍 위에는 흐릿하게 알파벳 S 같은 그림이 찍혀 있었다. 엄마의 편지 봉투에 있던 그 은밀한 표시와 거의 똑같았다. 창고 안의 공기는 정체되었다. 먼지가 셔터문에서 비스듬히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날아다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은 서랍 이중 바닥 안의 그 두 가지 물건에 집중되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장갑을 끼고 먼저 접힌 종이 서류를 꺼내 펼쳤다. 누렇게 변한 종이 위, 맨 위에는 선명한 검은색 인쇄체가 보였다. 주식 명의 신탁 계약서. 아래 조안에는 갑아버지 김성진이 소유한 국부 상사 주식회사 51%의 주식 중 30%는 의 어머니 정은석 이 실제로 출자하여 소유하며 단지 갑이 명의만 대리 보유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다. 계약서 마지막에는 어머니의 서명, 도장, 지장 그리고 법률사무소의 증명도장과 날짜가 찍혀 있었다. 날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다. 다른 누런 종이 서류 봉투는
밀랍봉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경찰의 지시와 기록 아래 나는 직접 봉인을 뜯었다. 안에는 두 가지 서류가 있었다. 하나는 어머니가 직접 손글씨로 쓰시고 공진받은 유언 보충서였다.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의 유효성을 재확인하고 그 명의신탁 주식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는 딸 수아에게 성년이 된 후 한꺼번에 상속되며 아버지 김성진은 딸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감독인이라는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제목도 서명도 없는 편지였다. 글씨체는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어머니가 병세가 깊어질 무렵 쓰신 것이었다. 성진이 변했다. 지혜가 몇 번 찾아왔는데 매번 그가 불안해했다. 내가 떠난 후 수아가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지혜는 잔인한 사람이다. 옛날에도 돈 때문에 나를 배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언장과 유언 보충서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보관하도록 맡겼다. 수아가 무사히 성년이 되어 이것을 상속받으면 이 사본은 영원히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에게 어떤 사고가 생기거나 주식이 침탈당하면 이것을 내 딸에게 주거나 세상에 공개해달라. 박 할아버지, 부탁드립니다. 편지지가 떨리는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박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 나는 옆에 계신 노인을 맹렬히 보았다. 박 할아버지는 경찰관이 건넨 편지지를 받아보고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늘 온화하거나 날카로웠던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끌어올랐고 결국 깊은 한숨으로 변했다. 자네 어머니는 쉽지 않은 삶을 사셨어. 그가 돌아가시기 전 몰래 이 사본을 나에게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잘 보관해달라고만 했네. 나중에 자네에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김씨 가문의 주식 문제로 풍파가 일면 그때 꺼내라고 말이야. 나는 어쩌면 영원히 쓸 일이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번개 맞은 듯한 아버지 김성진을 보았다. 김성진 씨 들었나? 보았나? 은서 씨는 한 번도 당신을 믿지 않았네. 그리고 당신이 나중에 만난 그 여자도. 아버지 김성진은 휘청거리며 차가운 선반을 기랬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입술은 떨렸다. 서류를 보다가 나를 보고 다시 경찰관 손에 들린 어머니의 편지를 보았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관리인호 과장님은 이미 한쪽으로 도망쳐 숨죽이고 있었다. 김성재 씨? 경찰관의 목소리가 죽은 듯한 고요함을 깼다. 말투는 엄숙했다. 지금 보니 이것은 단순한 침입 절도 미수가 아닙니다. 거액의 주식 분쟁에 연루되어 있으며 유산 가로채기 혐의와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임지혜 씨와 당신의 현 아내 모두 이 사건과 중대한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과 이 관리인도 함께 경찰서로 가서 수사에 협조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갑자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순식간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경찰서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갑자기 나타난 법적, 효력이 있는 주식 계약서와 유언 보충서, 그리고 이준이 이미 임지혜의 교사절도와 불순한 의도를 지적하는 진술을 제공한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임지혜는 법에 따라 소환되어 출두했다. 이 잘 관리되고 단정한 여자는 처음에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며 이준에게 그저 오래된 유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며 우리가 과장하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와 어머니의 편지 일부 내용이 그의 앞에 제시되고 특히 경찰이 복구해낸 그와 이준이 나를 잠시 움직이지 못하게 할 방법을 논의하는 모호한 채팅 기록 비록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의도는 명백했다를 제시하자 그의 방어선은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찰이 김성진 씨와 그의 좋은 사촌 동생인 내 새어머니도 수사 협조를 위해 불려왔다고 말하자 그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다른 신문실에서 내 새어머니, 내가 늘 냉담하고 거리가 있다고 느꼈던 그 여자는 계약서와 유언 보충서의 존재, 그리고 임지혜가 자신을 이미 폭로했을 가능성을 알게 되자 마침내 그 거만하고 냉담한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임지혜에게 돌리며 자신은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그저 사촌 언니가 오래된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과 일부 증거 제시 후 그와 임지혜 사이에 오간 내 어머니의 유품을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지, 김성진을 어떻게 달랠지, 그리고 수아에게 추궁을 포기하도록 유도할지에 대한 통신 기록 일부는 임지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보관해 두었던 것이 점차 밝혀졌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사업은 점점 더 커졌고 회사 주식 가치는 치솟았다. 새어머니와 임지혜는 어디선가 명의신탁 계약서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아마 아버지가 술에 취했거나 급한 상황에서 흘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탐욕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먼저 옛날 일들이 회사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부추겨 존재할 수도 있는 계약서, 증거를 찾아 처리하게 했다. 아버지는 체면과 회사 이미지를 생각하여 묵인했다. 임지혜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겉으로는 믿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탐욕스러운 먼 친척 이준을 물색하여 그가 나에게 접근하여 내 남자친구가 되게 하고 심지어 내 집에 이사 오게 만들었다. 바로 그 치명적인 서류를 명분 있게 찾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내가 25세가 되어 정식으로 상속받기 전에 계약서를 파괴하거나 내가 자연스럽게 상속 자격 또는 능력을 잃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준의 탐욕과 초조함, 박 할아버지의 경계심과 지킴, 그리고 어머니가 오래전에 심어둔 이 비밀스러운 한 수가 결국 이 사악한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고 일거에 무너뜨렸다. 수아를 만나고 싶어. 새어머니는 마지막 신문 때 갑자기 요구했다.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눈에는 될 대로 되라는 듯한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일들은 그녀가 알아야 해. 단둘이 이야기하고 싶어. 경찰은 내 의견을 물었다. 박 할아버지는 나에게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눈빛은 우려가 가득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엄마에 대한 일이라니. 수아요. 나는 말했다. 들어볼게요. 경찰관의 동행 아래 나는 그와 단둘이 조정실에서 만났다. 그는 예전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다소 초췌해 보였다. 하지만 나를 보는 눈빛은 여전히 특유의 평가하는 듯한 시선과 함께 미세하게 감지되는 증오심이 서려 있었다. 네가 이겼어, 수아. 그가 입꼬리를 비틀며 끔찍하게 웃었다. 네 엄마는 정말 대단한 계산가였어. 죽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이런 한 수를 남겨두다니.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빨리 나와 결혼했는지 알아? 그가 혼잣말하듯 말했다.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저 내가 젊고 유능이 서만이 아니었어. 네 엄마가 아프던 몇 년 동안 회사가 큰 문제에 부딪혔고 자금줄이 끊길 뻔했어. 우리 집, 우리 친척의 관계와 인맥이 그가 위기를 넘기는데 큰 도움을 줬어. 네 엄마는 그를 힘들게 하는 것 말고 뭘 할 수 있었는데? 그 명의 신탁 계약서는 원래 임시방편이었어. 네 엄마가 감정적으로 아버지를 압박해서 서명하게 한 거야. 지금 회사가 이렇게 커졌으니 마땅히 네 아버지 것이 되어야 해. 우리 것이 말이야. 너 같은 애송이가 왜 와서 무임승차하려 해? 그래서 당신들은 공모해서 계약서를 훔치고 파기하려 했고 심지어 나를 사고로 만들려고 했다는 건가요? 내 목소리는 아주 차분했다. 나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이것이 당신들이 단연하게 사람을 해치는 이유인가요? 사람을 해치다니. 새어머니는 마치 꼬리를 밟힌 개처럼 펄쩍 기었다. 우리는 그저 우리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야. 네가 비협조적이었고 그 늙은이 박 할아버지가 쓸데없는 참견을 한 거야. 당신들 것이라고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서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우리 엄마가 그때의 저축과 피땀으로 얻은 거예요. 계약서는 명확하고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당신들의 행위는 절도이고 사기이며 범죄 교사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다. 방금 당신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보충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당신, 임지혜, 이준, 그리고 우리 아빠의 묵인과 방조까지 아무도 도망칠 수 없을 거예요. 새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맹렬히 일어나 휴대폰을 뺏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제지당했다. 너, 당신들이 나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게 뭐 대수라고요? 나는 휴대폰을 거두고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몸을 돌려 경찰관에게 말했다. 동지, 질문 다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오자 박 할아버지가 밖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나오자 그는 내 얼굴색을 꼼꼼히 살폈다. 괜찮은가? 아가씨,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것 같았지만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려있던 거대한 돌덩이가 마침내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다 알았어요? 나머지는 법에 맡길게요. 며칠 후 초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이주는 절도 밀수, 불법 주거, 침입 고의 재물 손괴, 편지, 훼손 등의 죄목으로 형사 구속되었다. 임지혜와 새어머니는 범죄 교사, 거액 재산 편취 의도 혐의, 그리고 이준에게서 복구된 신체 침해 의도가 담긴 채팅기로 일부러 정식 입건되어 수사받고 보석으로 풀려났다. 아버지 김성진은 직접적인 범죄 계획에 참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아내와 임지의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주식 문제에 있어 은폐하고 부당한 의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민사 및 회사 윤리적 책임을 져야 했다. 경찰도 그에게 엄중한 비판과 교육을 했다. 변호사는 엄마가 남긴 유효한 계약서와 유언장을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내가 그 30%의 주식을 되찾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임지혜와 새어머니가 직면할 것은 철창 신세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서를 나오던 날 햇살이 다소 눈부셨다. 박 할아버지가 내 옆에 서서 낡은 천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에는 그 철제 상자와 서랍장에서 나온 엄마의 다른 작은 유품들이 들어있었다. 경찰이 증거 확보 후 내 소유의 물건들을 돌려준 것이었다. 아가씨,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는가? 박 할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멀리 오가는 차량들을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이렇게 숨쉬는 것이 편안하다고 느꼈다. 우선 되찾아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말을 멈추고 그를 보았다. 할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저는 아마. 박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다. 얼굴에는 지난 3년 동안 가장 자주 보던 인자한 웃음이 번졌다. 주름이 펴졌다. 감사할 게 뭔가? 내가 자네 어머니께 자네를 잘 보살펴주겠다고 약속했네. 예전에는 몰래 지켜봤지만 이제는 몰래 할 필요가 없겠지. 그는 손에 든 천 가방을 톡톡 두드렸다. 집에 가서 할아버지가 안정차 안심탕 좀 끓여줄게. 며칠 동안 많이 놀랐을 텐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콧등이 시큰거렸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햇살이 몸에 쏟아져 내리며 며칠 동안의 음울함과 차가움을 몰아냈다. 나는 진정한 청산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소송과 그 후의 법적 절차는 예상보다 길었고 동시에 따뜻함과 침묵의 가면을 더욱 바르게 찢어버렸다. 어머니의 주식 명의신탁 계약서와 공증받은 유언 보충서는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다. 변호사팀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경찰이 새어머니와 임지혜의 편취 의도 및 범죄 교사를 증명하는 증거를 제공한 덕분에 법원은 관련 주식의 소유권을 빠르게 확정했다. 아버지 김성진 명의의 국부 상사 주식회사 30%의 주식은 법적 의미에서 명확하게 내 소유가 되었다. 아버지는 판결문이 나온 다음 날 한번 나를 찾아왔다. 그는 훨씬 늙어 보였고 눈 밑은 깊게 패여 있었다. 예전에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기품은 사라지고 깊은 피로감과 허탈감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집에서 멀지 않은 찻집 케일룸에서 만났다. 박 할아버지는 불안해하며 내게서 멀지 않은 홀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다. 수아, 아버지는 두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따뜻한 김이 올랐지만
그의 얼굴에 잿빛을 데울 수는 없었다. 아빠가 너에게 미안하고 더 미안한 것은 네 엄마에게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너무 부족해.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내가 그때 정말 귀신에 홀린 듯했어. 회사가 그때 너무 어려웠어. 내 새어머니 집이 정말 큰 도움을 줬지. 나중에 그가 낼 그 계약서는 네 엄마가 병들어서 정신이 흐려졌을 때 나를 억지로 서명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어. 설명하기도 어렵고 회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다른 주주들이 의심할까봐 두렵다고. 나도 그래서 그리 몽롱하게 넘어갔지. 하지만 맹세컨대 나는 한 번도 너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 지혜 그들이 한 짓은 나는 정말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 나는 그저 그들이 계약서를 찾아내서 처리하려고 하는 줄로만 알았어. 번거롭지 않게 말이야. 그들이 감히 그런 짓을 할 줄은. 그는 말을 잊지 못하고 후회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그들이 찾고 처리하려 하는 것을 묵인했잖아요. 나는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나 스스로도 낯설 정도로 차분했다. 엄마가 나에게 남긴 물건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임지혜가 엄마에게 늘 앙심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아빠 아내가 이 재산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아빠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그들을 달래기 위해 나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외면했어요. 아빠는 모른 것이 아니에요. 알기 싫었던 것이고 생각하기 싫었던 것뿐이에요. 아버지의 몸이 흔들렸다. 마치 내 말에 치명타를 입은 듯했다. 그는 입을 열어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힘없이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기겁했고 이기적이었어. 나는 그저 눈앞의 문제만 생각했고 집안의 평안만 생각했어.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수아 그 주식 네가 되찾아가는 것이 마땅해. 아빠는 자격 없어. 회사 앞으로 네 것이야. 무슨 계획이 있니? 아빠 도움이 필요하다면. 회사의 일은 변호사와 전문 경영인이 저의 인수인계를 도울 거예요.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내 말투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앞으로는 상황을 봐야겠죠. 저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잠시 멈추고 그를 보았다. 우리 부녀 관계는 아직 남아있지만 신뢰는 오랜 시간과 많은 일들을 거쳐야만 다시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영원히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건강 조심하세요. 말을 마치고 나는 일어나 외투를 집어들었다. 할 말은 다 했다. 뒤늦은 참회는 이미 일어난 상처와 배신을 지울 수 없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다. 나를 붙잡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이미 차갑게 식은 찻잔 속을 바라보았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다. 찻집을 나서자 박 할아버지가 시문을 접고 묵묵히 내 옆을 따랐다. 한참을 걷다가 그가 입을 열었다. 마음이 힘든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가 다시 끄덕였다. 좀 허전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바람이 얼굴에 불어와 초가을의 서늘한 기운을 가져왔다. 그저 엄마가 그때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어쩔 수 없었으면 이렇게 많은 뒷수단을 남겨두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의 아버지마저 전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니. 자네 어머니는 현명한 분이셨고 동시에 냉철한 분이셨네. 박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다. 자신에게도 냉정하고 자네가 소중히 여기는 일에도 냉정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이셨지. 그가 자네에게 이것들을 남긴 것은 자네를 증오 속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당당하게 잘 살아가도록 든든한 밑바탕을 마련해 준 것이네. 알아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을 채우며 정신이 번쩍 드는 쓰라림을 가져왔다. 저는 잘 살아갈 거예요. 예전보다 더 잘요. 몇 달이 더 흘렀다. 임지혜와 새어머니의 사건 재판이 열렸다. 범죄교사, 거액 자산 편취 의도, 그리고 나에게 신체적 해를 가하려던 의도가 담긴 채팅 기록들. 비록 미수에 그쳤지만 주관적인 악의가 증명되어 그들이 죄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법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하며 한때 좋았던 친분은 온데간데 없고 추악한 진흙탕 싸움만 남았다.
결국 그들은 모두 마땅한 형벌을 받았다. 이준도 구체적인 실행자로서 적지 않은 형량을 받았다.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 나는 재판 현장에 가지 않았다.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었다. 어떤 광경은 보지 않는 것이 나았다. 그들이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정식으로 그 30%의 주식을 물려받아 아버지 외에 국부 상사의 두 번째 대주주가 되었다. 나는 경영진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변호사와 신탁을 통해 이 자산의 안전과 수익을 확보했다.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인 듯 회사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소원한 부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어쩌면 시간이 모든 것을 희석시켜 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또 다른 일은 아침 하늘빛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보온 가방을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안에는 따뜻한 두유 2잔과 찐빵 한 팩이 들어있었다. 박 할아버지가 며칠 전 찐빵이 먹고 싶다고 말씀하셨었다. 일동이 그 짙은 녹색 문은 여전히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침울하고 억압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다. 나는 손을 들어 3번 가볍게 노크했다. 문이 즉시 끼익 하고 열렸다. 박 할아버지는 기운이 넘치는 모습으로 문 앞에 서 계셨다. 내가 새로 사들인 짙은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얼굴에는 익숙하게 주름이 펴진 웃음이 가득했다. 아가씨, 오늘도 수고했네. 아이고, 이 향기는 찐빵이죠. 할아버지는 정말 귀신같이 하시네요. 나는 보온 가방을 건네며 웃으며 말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박 할아버지는 그것을 받아들었지만 평소처럼 바로 나를 보내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며 말씀하셨다. 들어와 앉게. 난로 위에 설탕 배숙 끓여놨네. 이맘때쯤엔 목이 건조하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 할아버지의 집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단정하고 소박했지만 몇 배 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테이블 위에는 기계 부품과 도구들이 펼쳐져 있었고 낡은 책 몇 권도 있었다. 또 할아버지의 보물들을 만지작거리고 계셨네요. 나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가서 그릇을 가져와 배숙을 따랐다. 한가한데 뭐라도 해야지. 박 할아버지는 앉아서 본 가방을 열고 만족스러운 듯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는 뭔가 생각난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나 방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그는 납작하고 잘 보존된 단단한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와 내 앞에 놓았다. 이건 자네 어머니가 그때 그 서류 사본들과 함께 나에게 맡긴 것이네. 그가 말했다. 언젠가 이 물건들이 쓰일 일이 있다면 이것도 자네에게 주라고 했고 쓸 일이 없다면 내가 가지고 있거나 처리하라고 했지. 박 할아버지는 그 상자를 보았다. 눈빛은 온화했다. 이제는 자네에게 줄 때가 된 것 같네. 나는 그릇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심장이 왠지 모르게 빨리 뛰었다. 상자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고 간단한 면 끈으로 묶여 있었다. 나는 끈을 풀고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서류가 없었다. 맨 위에는 두툼한 진한 파란색 벨벳 표지의 공책이 있었다. 바로 내가 기억하는 엄마가 나에게 이야기를 읽어주던 그 이야기 공책이었다. 나는 이미 약간 닳아버린 벨벳 표지를 가볍게 쓰다듬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그 아래에는 엄마의 학창시절 일기 몇 권이 있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들이었다. 그리고 작은 벨벳 주머니 하나. 나는 벨벳 주머니를 집어들어 열었다. 안에 물건을 쏟아냈다. 아주 가늘고 약간 검게 변색되는 목걸이였다. 펜던트는 작고 속이 비나트 모양이었고 안에는 작고 값비싸지 않은 연보라색 똘이 박혀 있었다. 엄마가 착용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없어졌을 때 엄마는 그저 잘 넣어두었다고만 말씀하셨었다. 이 목걸이 말이야. 박 할아버지가 말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 어머니를 쫓아다닐 때 첫 달 월급으로 사준 것이라고 들었네. 값비싼 것은 아니었지만 자네 어머니는 늘 아주 소중히 여기셨지. 그가 사랑의 진정성은 돈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더군. 나중에 사랑이 변하자 물건도 치워두었지만 버리지는 않았어. 그가 말하기를
너에게 남기는 것은 나쁜 기억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진실한 마음이 한 번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뒤를 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지. 나는 차가운 목걸이를 쥐었다. 마음속에 온갖 감정들이 뒤섞였다. 엄마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인 계약서를 박 할아버지에게 맡겨 보관하게 했지만 가장 부드러운 기념품과 추억 또한 함께 맡겨 적절한 시기에 나에게 돌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책 안에는 과연 많은 동화 이야기가 쓰여 있었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공책 뒷부분에는 엄마가 무심코 적어둔 생활 단편들, 나의 성장, 그리고 삶과 사랑에 대한 단편적인 깨달음들이 있었다. 원망도 없고 그저 담담한 회한과 미래, 그리고 나에 대한 무한한 걱정과 축복만이 있었다. 엄마,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눈물이 마침내 아무런 예고 없이 굴러떨어져 낡은 벨벳 표지에 떨어졌다. 이번에는 두려움, 분노 또는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저 따뜻함, 그리고 마침내 겹겹의 안개를 뚫고 엄마의 깊이 숨겨진 결코 멀리 떠나지 않았던 사랑과 보호에 닿았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박 할아버지는 묵묵히 내 앞에 휴지를 밀어주셨다. 자신은 두유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 점차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네 어머니는 하늘에서 자네를 보고 계실 걸세. 그가 천천히 말했다. 이제 그는 안심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차가운 펜던트가 피부에 닿자마자 금세 체온을 흡수했다. 공책을 품에 안고 나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눈물을 닦고 박 할아버지에게 눈물 어린 하지만 비할 데 없이 편안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할아버지, 발속 씻겠어요. 할아버지도 어서 찐빵 드세요. 그래, 함께 먹자.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마침내 구름을 뚫고 들어와 따뜻하게 비추었다. 테이블 위에 소박한 아침 식사를 비추고 노인의 인자한 웃는 얼굴을 비추고 그리고 내 손에 들린 과거와 미래를 담은 따뜻한 파란색 공책을 비추었다. 날은 아직 길고 아침 식사 배달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